어머님, 솔직히 서연이가 또래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어머님, 서연이 교육에 대해서 상의할 게 있어요.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새벽 5시,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김치를 썰어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3년 전 식당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손녀 서연이와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계란 프라이를 노릇노릇 구워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계란 프라이 해주세요. 김치도 같이요. 서연이는 제 품에서 자란 아이답게 된장찌개를 좋아했고 제가 담근 김치를 맛있게 먹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죠. 아, 이래서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민정이가 둘째를 가지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덧으로 예민해진 탓인지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서연이에게 간식을 주거나 함께 놀아줄 때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정이가 거실 테이블에 육아 서적들을 가득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육아법, 전문가가 말하는 올바른 양육, 현대적 육아의 기준.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팠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우유를 데워주려다가 민정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체계적인 육아에 대해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 더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죠. 젊은 엄마가 아이 교육에 신경 쓰는 게 나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민정이가 친정 어머니와 나누는 전화 통화를 들으면서부터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맞아요. 요즘은 정말 그렇게 안 해요. 구식이에요, 구식.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아요. 약속이에요.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서 천진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을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정이의 차가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저를 덮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서연이가 또래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어머님 방식이. 요즘 기준으로는 좀 구식이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연이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돌이켜봤어요. 3년 동안 정성스럽게 돌봐온 제 손녀가 뒤처진다고요? 민정이의 공격은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이에게 호박죽을 끓여주면 맛있게 먹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영양소 균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아이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실 때 무서운 내용은 빼주세요. 아동 심리에 좋지 않다고 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어릴 때 듣던 이야기, 우리 아들, 딸 키울 때 해주던 그 이야기들이 갑자기 아동 심리에 해롭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뭘 한 건가요? 더 황당한 건 김치찌개였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제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는데 나트륨 함량이 너무 걱정돼요. 아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나트륨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음식이 손녀 몸에 해롭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70년 가까이 이런 음식 먹고 살아온 우리가 다 잘못 살아온 건가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와 놀이터에서 놀다가 옷이 좀 더러워져서 들어왔는데 어머님, 요즘 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한테는 특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위생이라. 저는 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손녀를 더럽게 키우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게 아이한테 나쁜 일인가요? 흙을 만지고 나무를 타는 게 위험한 일인가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서연이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잡는 거야. 할머니 따라해봐. 할머니, 어려워요. 자꾸 떨어져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할머니도 처음에는 어려웠어. 서연이는 할머니를 따라 젓가락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민정이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님, 잠깐만요.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왜요? 지금까지 다 이렇게 배웠는데. 정확한 자세가 있어요. 잘못 배우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워요. 민정이는 서연이 앞에서 제가 가르친 방식이 틀렸다고 정정하기 시작했어요. 70년 가까이 젓가락을 써온 제가 젓가락질을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였어요. 서연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 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저녁 드실래요? 친정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더니 정말 며칠 뒤에 오셨어요. 58세 정도 되셨나?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 오시는데 뭔가 포스가 남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항상 민정이가 신세 많이 진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은. 제가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했거든요. 요즘 육아법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올바른 육아법 강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서 들어야 했습니다. 마치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육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면 상상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서연이에게 해준 옛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당하고 있었어요. 호랑이 이야기, 귀신 이야기. 제가 어릴 때 듣고 자란 그 이야기들이 전부 비과학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아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당분 조절도 신경 써야 해요. 제 김치찌개, 호박죽, 계란 프라이까지
제가 정성스럽게 해준 모든 음식들이 영양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다 잘못 먹고 자란 건가요? 젓가락질도 올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잘못 배우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심지어 젓가락질까지. 저는 정말 무력감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온 70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서연이 앞에서 직접 시연까지 해주셨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을 말이에요. 서연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지만 민정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역시 전문가가 다르네요. 어머님, 많이 배우셨죠? 배우긴 뭘 배워요? 저는 그냥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구식이고 비과학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제 방식이 서연이한테 해가 되는 건가?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미역국도 나트륨이 많다고 할까봐, 육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가장 화가 난 건 따로 있었어요. 거실에서 민정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응, 엄마.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역시 전문가가 다르더라. 그래, 육아 도우미 정보 좀 더 알아봐줘. 이제 진짜 체계적으로 해야겠어. 육아 도우미라. 결국 저를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예 제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는 건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민정이의 계획은 훨씬 더 컸고 저는 그 계획 속에서 점점 더 작아져 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제 가슴 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공간 말이에요. 솔직히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님도 별로 안 쓰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가리키는 곳은 제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집 구석 작은 다용도실, 겨우 2평 남짓한 그 공간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아끼는 작은 화분들이 있었어요. 제라늄, 선인장,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키우는 콩나물. 비록 햇빛이 잘 안 들어도 정성으로 기르고 있는 제 소중한 식물들이었습니다. 구석에는 뜨개질 바구니도 있었고요. 겨울이면 서연이 목도리를 떠주려고 준비해 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연이와 함께 만든 소소한 추억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색종이로 만든 꽃, 클레이로 빚은 작품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만든 보물들이 고이 모셔져 있는 곳이었어요. 임신 6개월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해서요. 서연이 방이 너무 좁아서 둘째가 태어나면 공간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민정이는 인테리어 잡지를 펼쳐놓고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컬러풀한 사진들이 가득한 잡지였는데 거기에는 넓고 깔끔한 아이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모두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한테는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요.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전문가. 또 전문가 이야기네요. 요즘은 뭐든지 전문가가 하는 말이 정답인가 봅니다. 그럼 제가 70년 가까이 살아온 경험은 뭐가 되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지내면 되나요? 거실이 훨씬 넓고 편하실 거예요. TV도 크고 소파도 편하잖아요. 어머님만의 공간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70년을 살아온 사람한테 개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거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잖아요.
제가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저만의 작은 세계는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어차피 어머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시잖아요.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공간 활용도라. 제 존재까지도 효율성으로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작은 공간에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달랬는데 그것도 비효율적이라는 판정을 받는 거네요. 민정이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더라고요. 여기 벽을 허물면 서연이 방하고 연결돼서 훨씬 넓어질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고 나중에 둘째가 크면 함께 쓸 수도 있고요. 벽을 허문다. 제 작은 안식처를 없애버린다는 소리였어요. 그곳에서 보낸 3년의 시간들, 서연이와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제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화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색 잎사귀들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와 함께 심은 콩나물도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고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응, 할머니가 기른 화초들 좀 보고 있었어. 할머니, 우리가 같이 만든 꽃 어디 있어요? 그거 보고 싶어요. 서연이는 색종이로 만든 꽃을 찾고 있었어요. 지난달에 함께 만든 건데 서연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작품이었거든요. 여기 있어. 예쁘지? 네. 우리가 또 만들어요. 오늘 새로운 꽃 만들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도 할머니와의 추억들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보니까 거실에 낯선 젊은 여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분이 김 선생님이에요. 전문 케어 선생님이시거든요. 김 선생이라고 소개된 그 여성은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여러 가정에서 돌봄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전문 케어 선생님이라 결국 저를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민정이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참고용으로만 만나본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참고용이라고 했지만 그 여성이 집안 곳곳을 살피며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제 작은 공간도 들여다보면서 뭔가 적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비효율적이라. 또 그 말이네요. 제 생활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 건가요? 김 선생은 민정이와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어 놀이도 가능하고요. 창의적 활동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역시 전문가가 다르네요. 어머님 어떠세요? 저에게 의견을 묻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상관없을 것 같았거든요. 글쎄요. 서연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아이들은 적응력이 좋아요. 오히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 더 좋아할 거예요. 적응력이 좋다. 그러니까 할머니 없이도 금세 적응할 거라는 소리네요.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 거라는 건가요? 그날 저녁 상현이가 퇴근하고 나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민정이는 체계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전문적인 육아, 환경 조성이 필요해요. 둘째 출산 후에는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네. 공간이 좁긴 하지. 아들도 벌써 아내 편이었어요. 저는 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들은 결정된 사안인 양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어머님 물건들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 엄마도 거실이 더 편하실 거야. 편하다고요? 70년을 살아온 제가 어디서 편한지 불편한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그곳은 제가, 어머님, 이미 다 결정된 사안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미 결정됐다고. 저에게는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결정해놓고 나중에 통보만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집에서 그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는 존재인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공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늘 누군가를 위해 제 공간을 내어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 작은 공간마저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져 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공간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민정이의 계획은 훨씬 더 치밀했고 저는 그 계획 속에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마지막 안식처마저 사라진다면 저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이 돌보시는 것도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제게서 마지막 남은 역할마저 빼앗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연세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라고요? 저는 아직 70도 안 됐는데 벌써 무능력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민정이의 말은 정말 교묘했어요. 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저를 서서히 밀어내는 거였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고집센 시어머니가 되고 받아들이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루하루 제 역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서연이 등하원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부터 선생님이 학교에 데려다 줄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김 선생이 정식으로 고용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서연이 픽업이 넘어갔어요. 3년 동안 매일 같이 걸었던 그 길 서연이 손을 잡고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사라진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요? 할머니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 서연이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요. 저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오후 시간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서연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보내던 즐거운 시간들,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다른 할머니들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김 선생은 정말 전문가였어요. 20대 후반의 깔끔한 여성으로 아동 관련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영어로 색깔 이름을 배워볼까? 레드, 블루, 옐로우. 김 선생은 서연이와 영어로 대화하며 창의적인 놀이를 제공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돌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할머니를 찾았지만 점차 김 선생과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져 갔어요. 할머니, 김 선생님이 영어 노래 가르쳐 줬어요. 들어볼래요?
서연이가 신나서 영어 동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기뻐해야 할지 서러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건 다행이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옛날 동요나 전래 동화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 요리까지 문제가 됐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요즘 임신 중이라서 음식을 좀 가려서 먹어야 해요. 짜고 자극적인 건 피해야 하거든요. 민정이는 임신을 핑계로 제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와 된장국 대신 민정이가 직접 주문한 산모용 도시락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그 도시락은 정말 깔끔했어요. 영양사가 계산한 칼로리와 영양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모든 음식이 개별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서글펐어요. 제가 평생 해온 요리가 영양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역시 전문가가 만든 음식이 다르네요. 나트륨도 조절되어 있고 엽산도 충분히 들어있고 나트륨, 엽산. 저는 그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음식이 임산부에게 해롭다는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70년 가까이 이런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아온 제가 잘못 살아온 건가요? 제가 부엌에 설 이유마저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가족들 입맛에 맞게 정성스럽게 차려내던 그 모든 것들이 비전문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감기에 걸린 날이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생강차 끓여줄까? 할머니, 목이 아파요. 저는 평생 아픈 아이들을 돌봐온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딸 키울 때도 동네 아이들이 아플 때도 생강차 한 잔이면 금세 나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감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김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이라. 저는 뒤로 밀려났어요. 김 선생이 와서 체온을 재고 증상을 체크하고 적절한 약을 먹이더라고요.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니었겠지만 저는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열제 먹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해요. 요즘은 감기에도 과학적 접근이 중요하거든요. 과학적 접근. 또 그 말이네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돌본 것은 비과학적이었다는 건가요? 사랑과 정성으로는 부족하고 체온계와 해열제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돌봄인 건가요? 할머니, 김 선생님이 약 줬어요. 금방 나을 거래요. 서연이는 김 선생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강차보다는 전문가가 준 약을 더 믿는 거죠. 그 순간 정말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이 집에서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이 돌봄도 요리도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 위로해주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걸 목격했어요. 민정이 방에서 나오려다가 우연히 침대 밑을 봤는데 거기에 팸플릿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몰래 꺼내서 봤더니 요양병원 안내서였어요. 쾌적한 환경, 전문 의료진, 동년배와의 활발한 교류 같은 문구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정말로 저를 내보낼 생각인가 보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이걸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네요. 제 역할을 하나씩 빼앗고 저를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팸플릿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서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오늘은 깔끔한 죽으로 준비했어요. 민정이가 가져다 준 것은 포장된 전복죽이었어요. 고급스럽고 깔끔했지만 정말 차가웠어요. 온기 하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집에서 한 일이 뭐였을까? 3년 동안 서연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거구나. 서연이가 김 선생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그 웃음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내일도 같이 놀아요. 물론이지. 내일은 더 재미있는 거 해보자. 서연이는 이제 저보다 김 선생을 더 찾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일이겠죠. 더 젊고, 더 재미있고, 더 전문적인 사람이니까요. 70년을 살아온 할머니보다는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정말로 짐덩어리인가? 요양병원 팸플릿에 나온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깔끔한 방, 친절한 간병인들,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하는 활동들. 그곳이 정말로 제가 가야 할 곳인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 이렇게 쫓겨나고 싶지는 않다는 것.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민정이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제 역할을 빼앗고 저를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그런데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70년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밀려나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정말로 반격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며느리처럼 백년 손님일 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예요?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 짐이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보온병을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에게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려는 마음뿐이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정이가 둘째를 낳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을 정성스럽게 우리고 소고기도 넣고 참기름까지 두르며 정말 맛있게 끓였거든요. 아무리 서먹한 사이라도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온병에 뜨거운 미역국을 담고 산후조리원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계가 좀 나아지면 좋겠다.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우리도 새 출발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후조리원은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인 곳이었어요. 로비부터 고급스러웠고 간호사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저는 접수 데스크에서 민정이 방 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다가 민정이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엄마. 이제 한계예요. 둘째까지 낳았는데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민정이는 친정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고 뭔가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전화 너머로 그러게 말이야.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맞아요. 구식이고 비과학적인 육아법으로 서연이까지 망치고 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나트륨 덩어리를 애들한테 먹이고 있다고요. 나트륨 덩어리라. 제가 평생 정성으로 끓인 음식들이 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보온병 속의 미역국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들이 손주 사고 많이 낸다고 하던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바로 그거예요. 놀이터에서 더럽게 놀게 하고 위생관념도 없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3년 동안 서연이를 한 번도 다치지 않게 돌봤는데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허탈했어요. 그리고 위생관념이 없다니. 70년을 깨끗하게 살아온 제가 위생관념이 없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가 어떻게 가족인가요? 며느리는 백년 손님이죠. 백년 손님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며느리 자신도 백년 손님이라고 하면서 그럼 시어머니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맞아. 며느리는 언젠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그거예요. 시어머니는 뭐예요?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 짐이잖아요. 짐이라고.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3년 동안 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눈치 보며 조심조심 살아온 제가 짐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솔직히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요. 그럼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요즘은 좋은 요양원도 많고 시설도 좋다고 하니까. 요양원. 결국 저를 버릴 계획이었던 거네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이것을 위한 수순이었던 거였어요. 제 역할을 하나씩 빼앗고 저를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진짜 빨리 보내고 싶어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아요. 애들 교육에 안 좋다고. 제가 서연이한테 해준 사랑과 정성이 교육에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이 제약받는다니. 저 때문에 이 집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 시설 좋고 프로그램 다양한 곳이 있다던데. 빨리 알아보자. 네, 엄마. 사실 이미 몇 군데 알아봤어요. 거기서 동년배들과 지내시면 더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알아봤다고. 제가 팸플릿을 본 게 맞았네요. 그리고 더 행복할 거라고요? 70년을 살아온 제가 어디서 행복할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상현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회사 다녀와서도 어머니 눈치 봐야 하고 우리끼리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아들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는 거네요. 제 아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아무 내색 안 했는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맞아. 젊은 부부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있으면 답답하지. 바로 그거예요. 둘째까지 낳았는데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만의 시간. 그 우리 안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녀들. 저만 빼고 모든 사람이 가족이고 저는 방해꾼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에요. 식비, 의료비.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경제적 부담이라. 저는 연금도 받고 있고 제 용돈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담이었던 거네요. 그럼 빨리 결정해야겠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텐데. 네, 엄마. 퇴원하면 바로 진행할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저는 그들에게 처리해야 할 짐이었던 거예요. 미루고 있던 숙제였던 거고요. 저는 복도에 서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보온병을 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3년 동안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서연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픈 아이를 돌봐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차려주고 그 모든 것들이 짐이었다는 거네요. 그래도 상현이한테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겠어요. 효도 운운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아들들은 다 그래. 하지만 결국에는 아내 말 듣게 되어 있어. 아들도 이미 계산에 들어 있었어요. 혹시 반대할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결국에는 아내 말을 듣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상현이도 속으로는 불편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리라. 저를 정리한다고 하는 거네요. 물건을 정리하듯이 골칫거리를 처리하듯이 저를 정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결국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보온병을 든 채로 복도에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로비에 내려와서도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가족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온병 속의 미역국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함께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버스 안에서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또다시 그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들지 못한 척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이면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100년 손님이 되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긴 밤 동안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지혜로 그들이 무엇을 잃게 될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100년 손님, 정말로 그런 손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영자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면 진짜 100년 손님이 되어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잠을 설쳐서 얼굴이 부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기려면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경험 많은 선배들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경로당에는 벌써 몇 분이 와 계셨어요. 김순옥 언니, 박분남 언니, 이정순 언니, 모두 저보다 며느리 문제로 고생해본 선배들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언니들, 제가 어제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김순옥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우리가 다 들어줄게.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들은 그 끔찍한 대화를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한 것, 100년 손님이라고 한 것, 짐이라고 한 것,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한 것까지 모두요. 어머,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런 며느리는 처음 들어봐. 언니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무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어렵다고 해도 그런 말을 직접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영자야, 너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70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잘못한 거 없어. 3년 동안 손주 키워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그런데 짐이라고? 말도 안 돼. 맞아. 그런 며느리는 혼을 내줘야 해. 그냥 두면 더 심해져. 언니들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영자야, 너 며느리가 뭘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그것부터 파악해야 해. 상대방이 가장 아끼는 걸 건드려야 정신을 차리거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민정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보기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체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특히 완벽한 엄마로 보이는 것 말이야. 맞아. 그리고 직장, 커리어. 그런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민정이는 항상 전문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모든 걸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 일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도 신경 쓰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민감하거든. 그래. 그럼 이제 방법을 알겠네. 영자야, 진짜 백년 손님이 되어보는 거야. 백년 손님이 되다니. 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 우리 며느리가 손님 같은 시어머니가 좋다고 했거든. 그래서 정말로 손님처럼 굴었더니 김순옥 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손님 취급하자 정말로 손님처럼 행동했다는 거였어요. 손님은 집안일 안 하지. 돈도 안 내고 대접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며느리가 일주일도 못 버티더라. 그렇지. 손님이면 손님답게 해야지. 무슨 일하는 손님이 있어? 정말 그런 거였어요. 백년 손님이면 백년 손님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죠. 일하는 손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영자야,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백년 손님 대접하라고 했다고. 맞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며느리가 얼마나 창피해할지.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싶었어요. 민정이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체면이라면 그 부분을 건드리면 효과적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자야, 며느리 회사 일정 같은 것도 파악해봐. 중요한 날에 손님 접대 요구하는 거야. 손님 접대요? 백년 손님이면 제대로 대접받아야지. 특별한 음식도 해달라고 하고 외식도 하자고 하고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언니들의 조언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야 해. 맞아. 화내면 오히려 역효과야. 정말로 백년 손님처럼 당당하게 행동해야 해. 맞는 말이었어요. 화를 내면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차분하게 행동하면 며느리가 더 당황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경험해 봤는데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순순히 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당황해. 그리고 영자야, 넌 70년 가까이 산 사람이야. 30대 며느리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많잖아. 그 지혜를 써먹어야지. 정말 그랬어요. 저는 2번의 전쟁도 겪어봤고, 가난한 시절도 헤쳐왔고, 아이들도 키워봤어요. 인생의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인데, 30대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요?
백년 손님은 아이 돌봄 안 하지. 그것도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고. 아,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찾아도 백년 손님은 일하는 게 아니니까 돌봐줄 수 없다고 해야겠네요. 그래도 영자야,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고. 목적은 며느리가 정신 차리게 하는 거니까. 맞아.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언니들 말이 맞았어요. 저는 민정이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가족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민정이가 태어나면 바로 시작하려고요. 좋아. 우리도 도와줄게. 동네에 소문 퍼뜨리는 것도 우리가 할게. 그리고 중간중간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궁금하거든. 언니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었는데 이렇게 조언해 주시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가서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언제 중요한 회의가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동네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민정이는 정말 자신을 똑똑하고 현대적인 엄마로 보이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어요. 아이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 커리어와 육아를 완벽하게 병행하는 슈퍼맘.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특히 동네 젊은 엄마들과 만날 때 보면 항상 자신의 육아법이나 교육 철학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전문가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저는 수첩에 민정이의 약점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완벽주의 성격,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것,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문성과 현대적 사고를 자랑스러워하는 것까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민정이가 가장 무서워할 것은 자신의 완벽한 엄마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이겠구나.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겠구나.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아온 인생 경험이 이때를 위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했거든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복수 계획을 완성해 나갔어요. 민정이가 원하는 백년 손님. 정말로 그런 손님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민정이가 퇴원만 하면 진짜 백년 손님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려줄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계속해야겠지만 속으로는 모든 준비를 끝내놓겠어요. 70년을 살아온 할머니를 우습게 본 대가가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백년 손님은 집안일 하는 게 아니죠? 손님은 대접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정이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오는 날부터 제 백년 손님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을 텐데 저는 민정이보다 1시간이나 늦게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깬 민정이가 저를 찾았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닝쇼를 보면서 편안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모습. 정말 손님 같았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는. 아, 민정아. 잘 잤니? 백년 손님은 아침 준비 안 하는 거 맞지? 민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제가 평소에 쓰지 않던 말을 했거든요. 백년 손님이라는 표현을 제가 직접 입에 담은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며느리는 백년 손님이라고. 그럼 시어머니도 백년 손님 아닌가? 민정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신이 한 말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단지 평소에 한 말을 인용한 것처럼 말이에요.
신생아인 둘째가 울기 시작했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달려갔겠지만 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이 우는데 빨리 가봐야지. 백년 손님은 아이 돌봄 안 하는 거니까. 민정이는 할 말을 잃은 채로 아기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갓 나온 몸으로 신생아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백년 손님인 제가 도와줄 이유는 없었죠. 서연이가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 평소라면 제가 준비를 다 도와줬을 텐데 저는 그냥 TV만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가방 어디 있어요? 준비 도와주세요. 서연아, 할머니는 손님이라서 일 못해. 엄마한테 물어봐. 서연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년 동안 할머니가 모든 걸 도와줬는데 갑자기 손님이라서 못한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민정이는 아기를 안고 나와서 서연이 준비까지 챙겨야 했어요. 김 선생도 아직 출근 전이라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 제가 아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러게. 백년 손님한테 일 시키면 안 되지. 손님은 편히 쉬는 거야. 저는 정말 태연하게 말했어요. 화내는 것도 아니고 삐진 것도 아니고 정말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서연이 픽업 날이었어요. 김 선생이 갑작스럽게 다른 일정이 생겨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평소 같으면 제가 당연히 나섰을 텐데. 어머님, 김 선생님이 오늘 못 온다고 하는데. 서연이 픽업 좀. 아니야, 백년 손님은 그런 일 안 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민정이는 정말 당황했어요. 신생아 때문에 집을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급하게 다른 학부모에게 부탁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왜 할머니가 안 오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지 궁금해하는 거였어요. 영자 씨는 왜 안 와요? 아픈가요? 민정이는 대답하기 곤란해했어요. 할머니가 백년 손님 대접 받고 싶다고 해서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둘러대야 했죠. 저는 그날 오후 경로당 언니들한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언니들, 며느리가 저를 백년 손님 대접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어머, 정말? 그럼 집안일도 안 해? 당연하죠. 백년 손님이 집안일 하나요? 언니들은 통쾌해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빠르게 동네로 퍼져나갔어요. 민정이가 시어머니한테 백년 손님 대접하라고 했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 제가 손님 대접을 요구한 날이었어요. 민정이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뒀거든요. 민정아, 오늘 점심은 손님용으로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손님용이요? 응, 백년 손님이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지. 집에서 대충 먹는 게 아니라. 민정이는 중요한 회의 30분 전인데도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간단한 도시락이 아니라 손님 대접할 만한 제대로 된 상차림을 요구했거든요. 아, 그리고 외식도 한번 해볼까? 백년 손님이니까 좋은 데서 식사해야지. 지금 회의가 있어서. 그럼 회의 끝나고 고급 한정식집 어떨까? 민정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회의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손님 접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회의는 엉망이 됐어요. 준비 부족으로 실수를 연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TV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민정이가 회의실에서 혼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더욱 확산됐어요. 민정이네 할머니가 요즘 이상하다던데? 아,
백년 손님 대접 받는다고 하는 그거 집안일도 안 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백년 손님 대접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민정이는 점점 한계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신생아 돌봄에 서연이 관리까지 혼자 해야 하는 것도 벅찬데 할머니까지 완전히 손님 모드로 전환해버린 거예요. 어머니, 요즘 할머니가 아이들 돌봄을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좀 복잡해서요. 김 선생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신생아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을 혼자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당연히 베이비시터 비용도 급증했어요. 시간당 비용이 늘어났고 추가 수당까지 지급해야 했거든요. 어머님, 베이비시터 비용이 너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백년 손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저는 정말 태연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민정이는 할 말을 잃었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동네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이 민정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민정 씨,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니죠? 요즘 픽업도 안 오시고. 아니요. 그냥 백년 손님 대접하라고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정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설명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백년 손님 대접 받고 싶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민정이가 시어머니를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손자 픽업도 못 오게 하고 집안일도 못하게 한다고 여긴 거였죠. 민정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완벽한 엄마 이미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는 시어머니한테 못된 며느리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저는 동네 마트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저보고 백년 손님 대접하라고 해서 참 고맙긴 한데 좀 부담스럽네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백년 손님처럼 대접해드리겠다고. 집안일도 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극진하게 해줘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백년 손님 대접한다는 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정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정이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육아는 혼자 다 해야 하고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까지 도는데 할머니는 정말 손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백년 손님이 왜 일을 해? 너도 친정에서 일 안 하잖아. 제 말에 민정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한 말이 되돌아오는 거였거든요. 70년을 살아온 할머니를 우습게 본 대가가 이런 것이구나. 민정이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위기는 따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정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그런 소리 들었다면 얼마나 서러웠겠니?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민정이가 그렇게 의지하던 친정 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순간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통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민정이의 마지막 지원군마저 사라진 거였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 70세 가까운 어른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며 민정이를 혼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백년 손님 대접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친정 동네까지 퍼졌다는 거였어요.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정말 죽고 싶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동안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친정어머니마저 자신을 비판하는 거였거든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회사 일도 망쳐가고 아이들도 제대로 못 돌보고 그러니까 왜 시어머니한테 의존하지 않고 혼자 다 하려고 했어? 도움받을 사람은 받아야지. 친정어머니는 민정이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그동안 버텨왔던 마지막 힘까지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이미 한계였어요. 신생아는 밤낮 없이 울었고 서연이는 할머니만 찾으며 짜증을 냈어요. 베이비시터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회사에서는 연속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육아 때문에 일에 소홀해진 직장맘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커리어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고열을 내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토할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제가 당장 달려가서 이마를 짚어보고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데려갔을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백년 손님이었어요. 아이고, 그럼 엄마한테 말해야지. 백년 손님은 아이 돌봄 안 하는 거야. 서연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픈데도 왜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서연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민정이는 신생아를 안고 있어서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베이비시터는 연락이 안 됐고 남편은 중요한 회의 중이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백년 손님은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야. 전문가를 부르든지 해. 저는 정말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서연이가 아픈 것도 가슴 아팠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됐거든요. 민정이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할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할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강하고 냉정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정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는 민정이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게 제가 원했던 모습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을 가족이 아니라고 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짐이라고 한 것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민정이는 산후조리원에서 한 말들을 다 털어놨어요. 제가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것들을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지금까지의 거만하고 계산적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후회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짜 어머니가 되어 주세요. 저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정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동안 어머님이라고만 불렀는데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였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저는 민정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복수도 충분히 했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할 때였어요. 다시는 백년 손님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는 거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서연이를 챙기러 갔어요. 저도 함께 일어나서 아픈 손녀를 돌봤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에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돌아왔어요. 민정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게 무엇이든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진짜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제 또 같이 놀아요.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서연이도 할머니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김 선생도 원래 역할로 돌아가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났어요. 진짜 백년 손님이 어떤 건지 보여준 덕분에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두 가족입니다. 백년 손님이 아니라 말이에요.